그 69페이지를 펴보세요. 저번에 지금 허위 표시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막 기억을 되살려 보자는 거. 뭐라 하죠?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시피 요 우리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 제일 금융권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여기 이제 금융기관은 대부분이 이제 상호 신용권고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상호 신용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자 한다. 근데 이제 얘는 대출 한도 등이 이제 초과가 되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라. 해서 이제 A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 해서 이제 A하고 금융기관 상호신용공고가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실제 돈 빌리고자 하는 갑 같은 애를 우리가 실질적인 주체모자, 명의 대여자, 명의 빌려준 A 같은 애를 형식상의 주체모자. 이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다. 여기 상호신용공고는 A에게 1억 원 변제라고 청구한다. 원칙 A는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서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원칙은 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유는 우리 판례는 일단 이 A가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없고 내심으로 있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명의를 빌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표시도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이자의 의사와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107조 진연 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를 공부하는데 요게 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 요건을 갖춘 거니까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착오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 판례에 가면은 원칙은 이제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등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까 얘가 대출계약의 당사로서 변제 책임진다. 원칙을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얘도 이제 양해를 해줬어. 얘가 이제 형식상 주체무로서 명의 빌려줬구나. 따라서 이제 형식상의 주체무자에게는 차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얘하고 대출계약 체결했다.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이런 경우는 이 대출계약이 외적으로 금융기관은 무엇도 있었으니까 양해 통모했었기 때문에 108조 허위표시에서 뭐로 돌아간다? 무효로.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A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얘가 변제 책임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실질적인 주체모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를 저번에 가르쳐 줬어요. 이건 외적인 경우고 기억했나요? 근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또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례의 경우는 이게 이제 대출계약이 금융기관도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건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이 상호신용권고 대출장부에 보면은 얘가 채무자로서 돈을 빌린 거로 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호신용권고가 우리나라는 부실등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다시피 이 상호신용권고가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채권자들이 억수로 많다 보니까 파산 선고를 당해서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채무자 전 재산은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채무자 재산은 파산재단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가 일괄 매각 처분 등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파산재단 관제인 이 사람이 이제 채권을 추심도 하고 채무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상호신용권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호신용과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을 하고 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빚진 거는 이자가 돈을 갚아준다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얘한테 장부상으로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얘가 빌린 것처럼 돼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들었나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흔히 가장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이제 얘가 돈 빌린 적 없고 얘가 이제 빌린 거고 얘가 채무자 책임져야 되는데 대출 장부는 얘가 채무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억 원짜리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파산 관계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한테 여기 상호 신용부가 파산을 당했고 내가 파산 관계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여기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1억 네가 빌린 걸로 됐더라. 그러니 내가 채권 추심하러 왔다. 1억 내놔라. 이때 A가 내가 상호 신용공을 체결한 대출 계약은 통정 허위표 저당되니까 무효다. 따라서 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1억은 변제 못하겠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파산 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걸 집에서 연구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이 파산 관계인도 108조 2항에서 말하는 허위표시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을 뭐하니까 이자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파산 관계인 제3자 해당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여기 파산 관계인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얘가 선의면은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을 못하니까 1억 원을 변제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왜 이제 우리 판례는 이 파산 관계인을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보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이 파산 관계인이 채무자 재산을 관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채무자 여기서 상호신용공고 채무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파산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채권자들을 파산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파산 사무를 처리하니까 양자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 제3자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파산 관계인이 선의야지 이제 보호가 되고 선의인 경우에서 얘가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파산 관계에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선의하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요게 이제 함정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판례 2번의 제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 선악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되어 있나요? 왜 A를 제3자로 보는가? 총 파산 채권자 전원 후 공동의 이익으로 해서 파산 사무를 처리하니까 제3자로 본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선의하게도 파산 관계인 개인을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따지면 안 되고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따라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이 뭐가 되지 않는 한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얘는 선의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거를 함정으로 내기 때문에 그걸 특히 조심하라 말이야. 그 다음 다시 이제 5점으로 돌아왔어. 다시 하고요. 정말로 민법은 쪼가리 지식으로 단편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쪼가리식으로 뭘 외워가지고 결론해갖고 요즘 시험 절대 학교를 못 한단 말이야. 몇 년 고생하셔야 돼. 특히 민법이 안 되면은.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한 개 가르쳐주면 그 다음 걸 연구하고 그 다음 걸 연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해도 그 과정을 잘 살펴보란 말이야. 그러면 실력이 금방금방 들어요. 그래 안 하고 공부하면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급할자가 급할자란 말이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허위표시 이제 가장 못 들리는 사례가 이런 거라고 저번부터 가르쳐줘. 요게 저 사례 문제 90%를 차지한다고. A가 저 가볍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다. 건물 가지고 있다. 강제집행을 면탈해서 청구를 하고 통보를 해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매매를 가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 매매로서 무효이고 물론 이제 허위표시에 있으냐 매매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등기가 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등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해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더라도 얘는 이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 뭐한다. 가장면 매수로부터 다시 목적물 매수한 자가 전형적인 제3자다. 저번에 지겹도록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얘가 선임이 이제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 제3자와 관련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 허위표시 당사자 및 여기서 허위표 당사자는 갖고 어리죠. 당사자 및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그러니까 포괄 승계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상속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속인들의 대표적인 포괄 승계이죠. 따라서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요 우리 칠판의 사례에서 부고 부아버지 근데 지금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 가지고 있고 친구하고 지금
통무에서 이제 아버지 앞에 넘겨놨고 사망을 했다 그 말이요. 이 병이 이제 자식놈으로서 상속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상속인 자식놈이 선인 경우에 얘도 보호가 되는가? 여기 지금 아버지가 사망했다 상속인의 경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물을 일괄해서 승계받기 때문에 전형적인 포괄승계 상속인, 따라서 선이어도 일단 보호가 안 되고, 여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일단 뭐로 본다? 방금 가르쳐준 채무자하고 파산 관계인은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여기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은 정확히 우리 법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법은 상식이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은 별개자가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 갈비뼈 빼가지고 고생시켜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동일시한다고 말이야.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대로 생각하란 말이야. 또 양자는 동일시해버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선의 할아버지도 보호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제3자는 계약을 잠깐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총칙문제에서 단답시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매대행 미뤄건으로.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니까 얘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1억 원 달라 그러면 1억 원 주고 땡칠 건데, 문제는 이제 갑이 얘에게 1억 원을 빚지고 있다고 말이야. 얘한테 1억 원을 지급할 것이 있다 보니까 얘한테 돈을 갖기 위해서 건물을 얘한테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1억 원 받고 주면 되는데 이게 바보들이 행기라고 말이야. 입 떴다 어디다 쓰냐고 말이야. 밥만 먹던 입이 아닌 바야. 따라서 이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면, 어이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에게 1억 줘라. 얘한테 주나 얘한테 주나 똑같으니까 알았다. 내가 얘에게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제3자 A가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 그럼 이제 얘가 얘한테 나한테 1억 달라 1억 지급,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제3자에 대한 계약, 그렇게 제3자는 계약이라고. 요때 이제 요 A 같은 애를 수익자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 참은 사람은 다시 배우겠지만 이 갑이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주어라 요청한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요약자라고 불러요.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다 그래서.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반대로 그걸 승낙한 자니까 낙약자라고, 채무부담 약속을 승낙하는 자들은 낙약자 그러고, 얘가 저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수익자 그러는데, 우리가 저 묻고자 하는 이걸 하도 물어본다는 거. 얘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선의 제3자 보호기서 말하는 제3자 해당되는가, 유달리 지금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계약법에서 사례 문제로 물어보지만 총칙 문제에서는 단답식으로도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면 해보세요. 제3자가 되려면 허위표시를 토대로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얘는 원래 얘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얘가 승계받았잖아요.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자야. 이 요약자 갑하고 똑같은 애잖아. 얘가 취득할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얘가 대신 취득한 데 불과한 거지. 요게 다른 놈한테 넘어갔다가 그걸 터져 다시 얘가 취득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원천적으로 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이자로 권리 취득을 하더라도 얘가 선이면 보호가 되는가, 선이어도 얘는 보호될 일이 없다. 뭐 대금채권 취득 뭐하니까. 이 말 듣겠나요? 얘는 얘하고 동일시해 푼 거게. 그 채로 들어와서 박스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동그라미 넣은 번 상속인 사흘을 애우지 말고, 그 애운다 해서 못 푸니까 상속인 제3자 아니고, 확인했나요? 그 밑에 제3자는 그래서 수익자, 제3자 아니고, 이것도 총칙에서는 단답처럼 나오지만 계약분 이렇게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장양수 일반 채권자는 저번에 가르쳐줬고, 그 세 놈은 정확히 깨우쳐줘야 되고, 그 다음 뛰어넘기세요. 거기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면
거기서 특별히 좀 문제될 건 없고 가족법상의 소송의 공법성에 문제될 거 없고 그 밑에 기출지문을 보세요. 01번을 눈으로 읽으세요. 그냥 물권법 공부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거기 22에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로 을명의로 이전된 기를 마친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명협으로 온라 이전된 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토막 내놨는데 얘가 지금 이게 이제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인데 시험에서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어요. 여기가 무효죠. 따라서 이제 얘한테 가장매매 매수 등기 넘어가도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겠나요? 지금 여기 지문에는 여기 요것만 써놨는데 원래 이 사례는 이걸 묻기 위해서 낸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 병이 얘를 지금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고서 얘한테 1억 빌려주고 이 건물에 얘가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저번에 가르쳐 준 것처럼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얘도 전형적인 제3자로서 이 사례도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데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요. 이 가장매매 매수인이 다시 목적물 이양될 때 얘가 제3자 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대신 이제 이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 설정받은 자 얘도 뭐에 포함되고 제3자에 이 사례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 사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출제를 한 건데 지금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얘는 등기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에 얘 앞으로 저당권 설정이 되었고 그래도 소유자 아니라고 말할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1.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이전 등기 된 거 말소시켜서 컴백시켜야 되니까. 이 말 듣겠나요? 말소 등기 청구를 할 건데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낸 건데 그 출제 의도를 모르니까 이 책을 써나가 지금 요 앞에 토막 내놨는데 이 경우는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한다고 말이에요. 요게 없으면 당연히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한다고 말이에요. 못 하는 이유가 뭐인가요? 등기 부식 동원하세요. 요거는 말소를 시키면 얘한테 이제 소유권 돌아고 등기 회복이 되겠지만 동시에 뭐가 없어져 버려. 저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해당이 되니까 등기법상 이해관계는 뭐를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야 이게. 근데 얘가 승낙해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지 저당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말이야. 그 의도를 모르니까 얘가 지금 악부지만 도망내 이거 왜 해봐야 문제 못 풀어 이거. 그 01번을. 그럼 이 경우는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하니까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출제를 한 건데 얘는 소유자 아니야. 근데 얘가 없으면은 말소 등기 청구 당연히 한다고 말이야. 그 얘가 저당권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 생긴 거니까 이자 승낙 어디 하지 말소 시킬 건데 요 등기 말소되면 저당권도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럼 얘가 승낙 안 해준다는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승낙 안 해주니까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소유권은 찾아와야 되고 그 대신 얘 승낙은 어떠로 하면 얘가 승낙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시험에서 낸 게 요거라고 말이야. 뭐 하면 돼? 요즘 시험에 총책부터 민사특별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된 것이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협으로는 이전등기 청구하는가 요걸 민법 곳곳에 시험에 낸다고 가르쳐 총책부터 민사특별법까지 되게 제일 시험에 많은 도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는 그걸 행사하면 돼요. 진정명협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뭐 하라는 거야?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 이렇게 이전이 되죠? 그죠? 소유권 돌아왔죠? 이때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나요? 소멸하나요? 그러지 존속하잖아. 그럼 얘 승낙 얻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협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례를 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토막 내놓고 출제자 의도를 모르니까 엉터리로 지금 지문을 만들었단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협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를 시험에서 하도 많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 경우에 가장 실익이 있는 경우가 칠판의 사례라고 말이야. 그 이게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거라고 말이야. 집에 가서 연구 잘하고 말이야. 그 다음 차고와 관련해서 여기서 세 번째 차고의 의사표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살펴본 107조, 108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죠. 두 개는 공부 좀 하라니까요. 봄 됐으니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좀 하고. 실력이 언제까지 그 밑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는 뭐 밑에서 헤매냐고 말이야. 수준을 좀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이제 세월 지나면. 그 좀 종합하는 능력도 좀 있어야 돼 그렇게. 언제까지 쪼가리식으로 그 예고 다니냐고 말이야. 에이?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런 거 합쳐야 된다고 말이야. 종합해서 그 실력을 하나씩 올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 쪼가리로 계속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첫 번째 과정에는 못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물권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출제가 왜 나왔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집에 가서. 그래야 실력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 차고는 이제 위에 두 개하고 이제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는 차고 이제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이제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란 점에서 위에 두 개하고 다르다는 거.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 말을 알아듣죠.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차고는 이제 갑이 이제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눈 안 보이고 깜박이서 계약서에 1,000만 원 잘못 표시했다. 이걸 보고 얘가 1,000만 원 사겠다고 상납해서 일치됐다. 그래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이때 이제 실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불일치를 얘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표시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 의사와 달리 표시한다는 것을 얘가 알지를 못하죠. 알면서 이렇게 하면 또라이고. 따라서 이제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가 다르다. 그걸 딱 염두에 두고 저로 돌아가서 뒤에 넘기세요. 요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거기에 구별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저번 주에 지겹도록 내가 가르쳐 줬어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 성립되는 경우는 당사자 진위 결치가 되면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지겹도록 내가 가르쳐 줬다시피 요즘 이제 자연적 해석하고 착오 관계가 하도 심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외관사를 얼른 보면 지금 착오 사례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전제 요건 하나 주었을 때 전제 요건을 예를 들어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 얘가 1억 원에 판다는 걸 얘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전 계약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매 대금이 얼마로 되더라. 착오에 앞서서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이저 실제 의사를 상대방 알고 있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매매 대금 얼마로 확정이 된다? 1억 원으로.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이 경우는 저 매매 대금 1억 원이 덮으니까 착오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이렇게 의사표 일치하지 않는 게 보시는 대로 법률의 성립 인정이 된다. 1,000만 원의 저 매매 대금 확정이 되면 규범적 해석. 이런 거는 얘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고 1,000만 원 팔게 되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으니까 그 불이익을 면하도록 해서 취소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되고 그 동그라미 1번 오표시 무효인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연구 자료라고 말이야.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 착오 유형도 책처럼 똥싸대게 그렇게 너저하게 아무렇게나 공부하면 안 되고 다 집중하세요. 이 착오도 이제 기본적 유형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 말로. 우리 지금 법률행위가 중개부 대상이니까 중개사 민법은 이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법률행위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단 말이야. 법률행위 핵심 요소는 뭐이고 의사표시고 따라서 모든 사고는 이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여기 착오도 마찬가지요. 이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착오를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제1단계 동기차고, 2단계 내용의 차고, 마지막에 이제 표시상의 차고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갑이 요 계약이라는 법률이 성립되려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시제하죠. 그래서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팔고자 한다. 그러면 청약이라고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일단 성립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얘가 조건이 맞으면 승낙하고 이코어로 계약 성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제 이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별한다 그 이야기인데, 먼저 왜 얘가 토지를 1억 원에 팔고자 하는가? 제1단계 이 의사표를 하게 된 동기가 일단 항상 있을 것이고, 이 동기가 원인돼서 2단계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내심에 갖게 되고, 나 지겹도록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내심의 의사만 있어가지고는 의사표시 성립이 안 되고, 이 의사가 있으면은 이걸 상대방할 수 있도록 3단계 위에부에 뭐 해야 되고 표시해야 되고, 그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청약이라고는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되는 그렇게. 근데 이 일련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동기 부분에 착오가 생긴 걸 순서대로 동기 착오, 내용 부분에 착오가 생긴 것을 내용의 착오, 마지막에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것을 표시상의 착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거를 착오 기본적인 유형거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하라고. 동기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이걸 왜 착오 기본적 유형이라고 하는가? 이 경우에 이제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실무상으로 별로 발생이 안 돼요. 대부분의 이제 실무에서 발생된 것은 동기 착오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출제원은 바보들 아니라고 말이에요. 동기 착오가 99% 집중 출제가 되고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책처럼 똥싸대기 하지 말고. 제 말 알아듣겠나요? 이게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했느냐에 따른 심리학적인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착오 기본적 유형 그런다. 착오도 유형을 아무렇게나 책에 있는 것처럼 외운 사람하고 좀 쪼가있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품격이 달라. 법공부의 품격이.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서 읽으면 되고, 거기에 우측에 동기 착오가 99%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실무상으로 나머지도 꼭 읽으세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요거는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걸 묻고자 하는데 동기 착오에서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중개사 졸업 시험이니까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과거에 보면 이런 거를 이제 간혹 출제를 했던 거 사례로 이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 그럼 매수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동기가 이제 대부분이 지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동기들한 거. 예를 들어서 70년대 같으면 주로 이제 사례로 내는 게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게 동기가 돼서 70년대 사정상. 그 다음에 이제 전철역이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전철역이나 철도역에 그때 전철역 같은 거 많이 생겼으니까 철도역이나 전철역이 생기는 동기가 돼서 80년대 이제 후반 90년대 때는 민주화 발언에 불어서 각종 규제사항을 많이 철폐를 하다 보니까 사례도 이제 우리 시험에 요게 이제 그때는 요게 출제가 됐고 그때 이제 그린벨트 구역을 많이 해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그 외에는 이제 각종 이제 지방 분권화 때문에 도시계획이 여기저기 많이 수립되다 보니까 무슨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게 동기가 돼서 토지를 매수했다. 전부 집가상승을 유발시키는 동기라고 말이에요. 그 얘가 매수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래서 동기차고. 알아들었나요? 실제로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지도 아니하는 토지를 조성된다고 착각해서 매입했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걸 것이고 이런 이제 동기의 착오가 생겼을 때 땅값이 올라간 걸 생각해서 매입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기니까 땅값 올라갈 일 없다. 나 사기 싫어졌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매매를 했을 때 이 토지를 이제 매입하기 싫으면 이 매매가 이제 무효나 또는 취소가 되면 매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무효 취소는 지 마음대로 무효 취소 주장은 넣어서 무효 취소 되는 거 아니고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민법 109조에 보니까 착오에 한 의사표시는 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취소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나 착각해서 매입했으니까 이 계약 뭐 할란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란다, 안 사겠다.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알아들었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고 두 번만 되면 알아들 정도 팔팔 올라오셔야 돼. 따라서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이걸 묻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동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외부에 표시되지 않느나.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동기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검토하세요. 야멸하지 말고 정확히 분석은 훈련해서, 법 공부는 그 야멸 어용강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자, 분석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런 게 동기가 돼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죠. 그 다음에 표시 어떻게 했어요?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는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 뭐 하는 거 이게. 착오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분석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 집에 가셔가지고 야매로 연기하는 거 하지 말고. 나 착오 문제 아니야. 동기 착오. 의사표 일치하잖아. 그리고 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적으로 동기가 저번 시간에 또 뭐를 가르쳐 줬느냐? 동기 불법을 가르쳐 줬죠. 저번 주에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아. 동기 불법은 판례가 어떤 입장에서 동기가 표시될 때 안에서 반사질서도 무효다. 그게 판례 입장이죠. 이건 마찬가지야. 동기가 우리 다수설 및 판례가 동기가 뭐가 될 때 안에서 표시될 때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 동기가 이제 의사표현 내용을 이루니까 동기가 표시될 때 안에서 동기 불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해결하는 거죠. 따라서 표시될 때 안에서 뭐 한다? 취소.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토지를 매입할 때 얘가 이 토지주로 공업단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그린벨트 그릇이 해제된 다음에 뭐 철도기 생긴 다음에 그린이나 매수한다.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됐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 이런 경우는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 판례인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험이 다 출제가 된 거죠. 어떤 경우냐? 이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이 됐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됐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 왜 얘가 이런 동기를 갖게 됐느냐? 칠판의 사례에서 매돈 갑이 동네 방에다가 헛소문을 뻗들었다고 말. 내 토지 주위로 전철역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내용 보겠나요? 해서 이제 이자 부정한 방법에서 이자 동기가 유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요게 기본 줄거리고, 책으로 돌아와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판례는 기업, 원칙은 항상 전제해야 돼요. 여기 동기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원칙적으로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니은번이니까 외에 쓰는 거 판례는 기억, 동기를 상대방에 뭐 했을 때? 표시했을 때. 이에 관한 판례가 판례 사례 1번인데 이 1번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두 구절이. 앞구절에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 내용을 삼을 것 상대방에 뭐 하시고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지. 뒷구절. 그 동기를 의사표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요걸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니은번 또 예외가 있단 말이야.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된 거로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밑에 판례 사례에서 3번을 보세요. 눈으로 읽으세요. 여기는 지금 매매상 토지 중 20,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된다는 복덕방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의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하게 된 동기는 20, 30평가량만 도로에 배입된 것이 동기가 돼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사정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뭐 했다? 현출, 동기가 표시가 됐다 그 이야기. 그러니 이 경우는 나중에 그 밑에 줄 실제 보니까 전체 면적의 30% 되는 197평인 도로에 배입됐으니까 동기에 차고를 일으켰는데 이 경우는 그 위에 줄에서 동기가 이미 뭐가 됐더라? 표시가 됐으니까 착오류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뒷골랑지 매매계약 의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동기가 뭐가 되었다? 표시가 되었다. 그 사례 판례고. 뒤에 넘겨서 착오라는 의사표 취소 요건. 착오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어떤 시각에서 사고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시각에서 이제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어서 나오게 될 건 이제 110조 사기강박인데 여기 지금 착오 사례하고 사기강박하고 똑같이 우리 민법에서는 109조 착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게 될 110조 사기강박 이거는 이제 공의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고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착오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1,000으로 표시했다. 이걸 보고 1,000에 사겠다, 성납했다, 계약 성립됐다. 나중에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 의사 피했구나. 1,000만 원을 팔게 되면은 내가 경제적 불이익을 민다. 이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해서 1,000만 원 청약한 것 표의자가 취소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취소를 해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이제 무효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쪽에서 얘는 이게 지금 1,000만 원 나오니까 시세보다 이제 홀 싸게 나왔다. 나도 알겠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착오해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얘는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자 실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싸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자.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딱 준비를 해놨다 말게. 그 나중에 이 자식이 정신처럼 보더만, 왜 내가 이렇게 착오해서 의사표했을까? 나 1,000으로 못 판다.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효로 돌아가 버리면 얘는 이 계약이 유효하려고 믿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준비를 했을 건데 돈 쓸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 대신 용자금에다 뭔만 물고 앉는가? 이자만. 엄청난 개 박살 나쁜다 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취소하는 것이 이자가 무슨 잘못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처음부터 얘가 1억 원을 표시했다면 나 살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착오류로 취소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서 아무 잘못도 없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상대방도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이 사기강박을 보라고 말이야. 똑같은 취소지만 얘가 토지 소유자다. 얘가 얘를 기망을 한 거야. 강박 공갈 협박을 한 거야. 땅 한 팔면 때려 죽였다고 해서 의라고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보여주기 위해서 사기강박도 뭐하도록 됐느냐?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새끼 보여줄 필요 없잖아. 우리가 박살나도 당연한 놈이냐. 그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착오는 얘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항상 하라는 거야. 해서 이제 착오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 잘못도 얘가 박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일단은 착오로 취소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됐는데 하나가 일단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미한 착오는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 박살나니까. 일단은 제동을 걸자고 말이야.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한 번 제동을 걸자고 말이야.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런 착오를 큰 데 대해서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또 얘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취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비로소 착오를 취소한다. 이렇게 일단 제동을 좀 걸어요. 그래서 착오에서는 두 번째, 착오 유형에서는 동기 착오가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착오 요건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동을 좀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게 법률행위 내용으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가? 요거를 이제 1단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검토를 할 때도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준으로 삼아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식이라 그 말. 여기 주관적이다 그 말은 이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되겠죠. 언제나 뭐 하려고 할 거니까, 취소하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또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시키는 객관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도 중요분에 해당하는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라 그 말이야. 왜 이걸 추가시킨지 알겠나요? 예우진 말과 물을 흐르듯이 사고하라는 거게. 거기 책에 보면 일, 의, 동그라미, 기억,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확인했죠? 그 다음 디귿.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중요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착오리우로 취소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참작을 좀 하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얘로 하여금 취소하도록 하느냐, 이 1,000만 원 팔게 되면 얘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으니까 그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오리우로 취소한다 그 말이야. 그래 그걸 참작을 좀 하라는 거. 따라서 착오 이렇게 딱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굳이 취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하도 물음과 점검을 딱 하되, 문제는 거기에 디귿번에 찾았나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물 흐르듯이 자세히 와해. 토막시게 공부하지 말고 왜 이런 요건을 판례가 중시하는가를.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우측으로 눈 돌려서 박스에서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경우에서 동그라미 3번 판례 자주 물어보는데, 이걸 또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되고 방금 그 왼쪽 디귿번호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읽으세요. 왜 그 동그라미 지금 제 어느 쪽 지적한지 알아들어요? 박스에서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경우에 동그라미 3번 보라고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왜 출제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 등기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물로 밝혀졌다. 요게 이제 중요분의 착오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인데, 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냐? 표의자에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아가지고 판례를 좀 토막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회사에 대해서 사업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등에 쫓아가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용 좀 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용보증금에서 그 회사의 신용도를 파악을 해서 신용이 괜찮으면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예컨대 1억 원짜리 이렇게. 그러면 그 회사 대표는 보증서 1억짜리 들고 어디를 가느냐? 은행을 간다 그 말이야. 은행에서 그거 제출하고 1억을 빌려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게 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습하겠나요? 그럼 이제 신용보증금에서는 이 회사의 이제 채무 상태를 조사를 해보는데, 사업장에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고 말이에요. 사업장에. 그럼 사업장에 가압류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채무가 많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내용 파겠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가압류 등기가 뭐이더라? 원인 무효더라고 말. 그럼 보증을 선 신용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올 일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착오리우로 보증금에서 보증계약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왼쪽에 디귿번호고 우측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연결지어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입증책 밑에 살펴보라고.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가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받고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중요분의 착오로 보존하는가 이런 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거기 책에 수록되는 것은 그야말로 중개사 시험다 최선도로 알아야 될 거를 거기다 수록을 해놓은 건데 최소요 최소.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 해서 거기 쓰여있는 것만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아무나 똥된장 굴문데 외워봐야 말짱항이라고 말이야.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적인 수준을 판단하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에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자 매수인은 경작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1389평을. 근데 이게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나중에 매수놓고 보니까 어쩌더라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뒤집으면 실제로는 600평이 하천부지인 토지를 1389평 전부가 경작 가능한 농지로 차고 일으켰다. 코스토리. 이게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먼저 상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매수인 개인을 기준으로 이게 중요분의 착오인가? 만약 매수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었다면 이런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아마. 그럼 매수인 개인을 기준으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사회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런 토지 매수해요?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그런 스토리예요. 이거를 줄여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거는 현황에 관한 착오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뒷골랑지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바꿔서도 출제했고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은 이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설명 안 해도 상식이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읽으세요. 이런 것도 동그라미에서 한 번 더 상식이고 뭐 물어보고 있나요?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서는 갑이 지금 참모자가 어린 것으로 알고 근저당 설정자로 서명단했다. 여기까지. 이걸 보면서 하나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근저당 설정자는 참모자가 돼야 되겠죠. 돈 빌린 애가. 근데 여기서는 돈 빌린 애는 을로 돼 있고 근저당 설정인 놈은 갑이야. 뭐가 떠오르시나요? 갑이 물상보증이라고 말이야. 그럼 뭐 암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3번 판례는. 갑이 지금 물상보증이니까 돈 빌린 놈 을이고 그럼 을이라는 놈이 돈 안 갚으면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채권자가 경매에서 날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상보증의 갑한테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 참모자가 가장 중요하다. 참모자가 돈 안 갚으면 자기 재산이 경매토 날라가니까. 근데 얘는 이제 참모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근저당 설정으로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모자가 누구예요? 병. 그러니까 얘는 참모자를 실제로는 병인데 을로 착각해서 물상보증 썼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참모자가 누구냐가 물상보증할 때는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참모자가 돈 안 갚으면 자기 재산 날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참모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착오 일으킨 것은 중요분의 착오다 아니다. 중요분의 착오다. 상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물상봉이다. 그것만 알면 생활 상식인 거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우고. 그 다음 그 1, 2, 3번 조심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경우에서 가장 많이 출제한 것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토지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여기까지 토지가 평당 1000만원짜리인데 매순이 1200으로 착오 일으켜서 매입했다. 거꾸로 1000만원짜리를 매도인이 800으로 착각해서 매도했다. 이런 경우 이게 중요분의 착오냐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증감 변동한다고 말이야. 오늘 오전 10시에 토지 평당 1000만원짜리가 오후 2시에 80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500으로 오를 수도 있고. 그 말 알겠나요?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가라고 해서 끊임없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고 그럼 무슨 착오예요? 평당 1000이니까 판다, 평당 1000이니까 매수한다.
매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게 동기돼서 매입했으니까 동기착오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은 착오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기착오에 불과하다. 그야 그거.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지분을 임야 전부돼서 매매계약서 표시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서 표시된 지적의 실제 면적보다 적은 경우. 다시 7번 보세요. 여기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 유형이 통상의 실무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첫째는 필지 단위로 매매하는 필지 매매가 있고, 하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을 건데, 실무상으로 여기 이제 필지 매매는 이런 걸 말할 것이고, 원래 토지는 이제 한 개, 두 개 있을 수가 없는데 연속되는 토지에다가 선을 그은 다음에 그 구역된 부분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땅 번호, 지번을 붙이고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뭐라 한다? 한 필. 그런 다음 이 한 필을 토지는 편의상 한 개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입했다. 그 말은 필지 단위로 매매했다. 그 소리겠죠. 해서 이제 우리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한 필 전부를 매입을 했는데, 매수는 이 한 필이 100평방미터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되더라? 90. 이런 걸 필지 매매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리제 매도인에게 먼저 수량을 지정해요. 야, 이 토지가 100평방미터 맞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100평방미터가 맞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때 핵심은 그러면 좋다. 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수량을 가장 중요한, 면적을 수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서, 그러면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매입밖에,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래요. 넘어가겠나요? 근데 측량해 보니까 이것도 90밖에 안 되더라. 그럼 위에나 밑에나 유형은 비슷한데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밑에의 경우는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법 공부 아는 사람도 이렇게 또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100평방미터라고 지정을 했고 얘는 그게 맞다라고 표시를 했고, 따라서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측량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되더라? 90. 그 법 공부 안 한 사람도 이때는 반만 묻은 집 아니니까 얘한테 뭐라 하겠죠? 하세요. 밑에는 뭐라 하겠죠? 이게 뭐라 하면 돼요? 그냥 법이라 하지 말고 평소 하는 대로, 평소 하는 대로 하세요. 그 쌍소리 써도 괜찮아. 그 법을 법처럼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예운인 거 자꾸 그러니까 10평부터 부족하니까 이 새끼야 내가 100에다 맞춰서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10만큼 부족하면 그거 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말이야. 그걸 법에서는 이쁘게 포장해서 대금 감액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 안 써도 되니까 평소 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야. 법은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10평만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권리 행사하는 거를 법에서는 뒤에 매매에서 나오지만 담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는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이게 우리 법 574조의 규정이 되었어요. 여기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돼. 대금 감액 청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에 거라고 말이에요. 이 필지 단위로 매매한 경우는 위에 거, 이것도 면적은 10평부터 부족하지만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금 감액 청구는 담보 책임 물려면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돼야 돼.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매매한 거 아니잖아. 그냥 한 필지 전부를 퉁쳐서 매매했잖아. 구별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라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매순이 열받는다 그 말이야.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량률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은 물을 수 없고 대금 깎아달라고 개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하고 싶어요? 저 땅 안 사고 싶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들이밀어야지. 뭘 들이밀어요? 나 착각했다고. 어떻게 착각했어요? 90을 100으로 착각했다고. 그러니까 착오를 이후로 2단계 뭐 하고 싶다? 취소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안 되니까. 순서 밟았나요? 근데 이 경우에 착오를 취소하려면 이 착오가 뭐에 해당이 돼야 돼?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 돼. 그죠? 거기에 저 방금 지적인 판례가 1번인지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우선 확인하세요. 거기 판례가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예? 그거 보세요, 그거. 그거 뭐라고 써줬는가, 그거. 특정 지번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거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 필지 매매잖아, 그게. 특정 지분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매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니까 대금감액 청구라는 담보책을 물을 수 없으니까 이제 착오를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착오를 이루도 취소 뭐 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 밟았나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청량을 잘 안 하니까.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근데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이렇게 돼.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떤 매매를 한 것이 바람직할 거고?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밑에 거. 중개업자가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냥 어리버리 매매가지고 나중에 청량이니까 부족하면 매수인이 들이밀어. 이 새끼 네 사기꾼이다 그러고. 중개업자 또 퉁으로 같이 뒤지가 얻어 터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 잘해준단 말이야. 그 실무 시간에도 이런 걸 배울 거라고 말이야. 중개업자가 토지 매매할 때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 무슨 매매다 하는 걸. 알아듣나요?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에서 아까 3번은 가르쳐줘. 3번이 뭐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 동그라미에서 3번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그 모델은 팔려고. 동그라미 4번 판례는 유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4번의 왼쪽면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경우에 이게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읽어보면 타인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 후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료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취소할 때 뭐 써는 말을 써놨는데 그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중요분의 착오 해당되니까 취소한다 그 이야기야. 근데 왼쪽에 보면 제목이 중요분 착오가 아닌 경우 들어있잖아. 따라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자 칠판 보세요. 매매도 마찬가지,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임대차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얘가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잖아요. 임대. 그럼 병이 임차임. 여기 임대인은 전세권자. 명파했나요? 근데 목적물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잖아. 얘잖아. 이처럼 임차 목적물은 반드시 누구 소유일 필요 없어요.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얘가 소유자잖아. 근데 이 경우에 여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 목적물 소유자가 실제로는 제3자 갑인데 누구 거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 임대인 소유라고 착오 일으킬 수 있잖아. 이게 중요분의 착오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칠판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임차 목적물은 반드시 누구 소유일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 목적물이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착오는 중요부는 착오가 아니니까 원칙 착오를 취소 못 한다는 거. 원칙은 중요부는 착오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적물이 누구 소유인가가 중요부는 착오 아니니까 꼭 임대인 소유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보증금을 한 1억 줘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해 요거 뜯겨버려. 뭐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뒷골랑지처럼 임대차 할 때 뭐라 해놓는 거예요? 그 뒷골랑지는 그 외적인 경우에 반드시 임차 목적물이 누구 소유일 것을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 말이야. 그래야 나 빌리겠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경우 안에서는 외적으로 착오료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경우예요. 제 말을 알아듣겠나요? 원칙은 중요부는 착오가 아니다. 이유, 임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뭐 한다? 요 판례 뒷골랑기처럼 임차 목적물이 반드시 누구 소유일 것을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 경우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가능하다. 그 외적인 경우고. 스토립하겠나요?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없을까? 뒤에 넘기세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지금 착오 요건에서 두 번째가 이제 착오 이렇게 돼서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요 이야기인데 그럼 왜 중과실을 요구를 하느냐? 지금 이제 갑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이고 얘는 이제 상대방이랑 가정했을 때 얘가 이제 착오 이렇게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는 이 상대방을 지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 착오 일으킨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상대방 쪽에서 소유자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용파겠나요? 간혹가다 그런 거 있으니까 알았고 그걸 악용을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착오에 의해서 표시했구나. 그걸 알고서 얘가 악용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설사 얘한테 착오 이렇게 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얘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야.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착오 이렇게 했다는 걸 알면서 악용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내용파겠나요? 그런데 재료는 니은번 눈으로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다만 표의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 상대방의 신익상 표의자 중대한 과실을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나요? 결론 내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밑으로 눈 돌려서 기출 지문에서 제일 밑에 03번 눈으로 읽으세요. 빨리빨리 읽으세요. 바쁘니까. 그 후에 니은번을 03번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요게 이제 따라서 그 제일 밑에 03번에 틀려있다. 그 이야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판례가 이제 1950년대 원래 나온 판례인데 자유당 정권 시절에 그러다가 요게 그동안 중개사 시험은 85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요게 워낙에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거 이게. 그러다가 2015년도에 듣고 있죠? 2015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또 새로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26회 시험 때 바로 그 다음 년도부터 우리 시험에 다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시험에서 이 판례가 2015년도에 다시 나온 뒤로 요즘 각종 민법시험 우리 시험을 벌여서 쏟아져 나오니까 점검 잘하라 그 이야기야. 옛날 때는
거기 4288 자유당 정권 시절에 나온 판례라는 거야. 근데 내 아는 지금 옛날 자유당 정권 시절에 나온 판례를 써놨는데 2015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서류에 나왔단 말이야. 그대로 우리 시험에도 다시 또 집중 출제가 되고 있고 다른 민법 시험도 마찬가지고 점검 잘하라 그 이야기. 뭔 말 알겠어요? 여러분 애운대로 시험에 안 내주니까 그래도 운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고? 결론을 잘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고. 그 다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입증 책임도 이제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애운닥에서 될 일 아니니까 다 칠판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값이 1억 원에 팔렸던 내시험 의사를 가는데 칠판 보라니까요. 천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 보고 얘가 천으로 사겠다고 성내와서 계약이 성립. 그럼 왼쪽의 값은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표시한 게 악착같이 착오료를 취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취소가 돼서 무효로 돌아가면 얘는 역으로 박살이 나기 때문에 얘가 취소 뭐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바꿔 말하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지 싼 가게에 사지 않겠냐 그 말이야. 따라서 얘는 취소하려고 하는 자, 표의자는 상대방을 취소 못하게 막으려는 자. 확인했죠? 그러면 여기에 표의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착오료로 취소하려면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 존재. 그 다음에 착오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니까 제1단계 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요걸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일단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뭐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듣고 있다가 상대방 쪽에서 그래 알았다. 네가 착오 일으켰고 이게 중요분의 착오라는 거 나 다 인정한다. 그 대신 네가 이렇게 착오 일으킨다면서 당신한테 뭐가 있지 않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누가 입증해버리면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해버리면 취소 뭐 하겠죠? 따라서 결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자는 표의자 쪽에서 이 두 가지 입증하면 돼요. 착오 존재 및 법률의 내용 후 중요분을 착오라는 것. 그 대신 상대방은 착오로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막고자 하는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 중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 쪽에서 입증하면 된단 말이야. 요거를 우리 교재는 둘로 나누어서 찢어놨는데 앞페이지 보면 7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입증 책임 있죠? 잘했나요? 요거는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고 뒤에 7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상대방이 중과시 입증한다 그 이야기고 우리 책은 둘을 찢어놨는데 같이 합쳐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라고 말이야. 하도 물어보니까 애운다가 될 일 아니니까. 그 다음 이 중과실이 있냐 여부가 해서 판례에서 기업번 판례가 종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애가 공장 설립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조차도 안 해봤다고 말이야. 그래 착오 일으켰다. 이런 경우는 공장 설립에 불가능한 토지를 공장 설립에 가능한 토지를 착오 일으켰다 그 이야기야. 이거는 착오 일으킨 데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취소 못한다. 그것도 떠오르고 밑에 동그라미 디귿번 잘했나요? 이거하고 그 밑에 기출지문 01번 두 개 비교해서 정리 잘하고 동그라미 디귿번은 중개업자가 개입한 사라고 밑에 01번은 중개업자가 개입 안 한 사라고 우리 시험은 중개업자가 개입 안 한 사례가 그 01번 출제가 됐고 뭐 이런 게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들 거니까 알아서 하고 그 다음 법률 효과에서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로 돌아간다. 물론 이 경우도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으니까 착오를 취소하더라도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응하지 못한다. 요거는 똑같고 내용은 허위표제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하면 되고 거기에 표의자 손해배상 책임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요건을 다 갖추어서 중요부분은 착오당이 되고 얘한테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착오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 계약의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랬을 경우에 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갑 쪽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착오 일으킨 자가, 착오를 취소한 자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일단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불법행위 성립되면 항상
요건을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일단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하다고,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요게 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민법 750조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 책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갑이 착오료로 취소를 했고, 그럼 분명히 얘한테는 손해가 생겨요. 그럼 이게 불법행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얘가 착오료를 취소한 게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얘는 750조에서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얘한테 져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성립될 여지가 없는데,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대어보세요. 분명히 얘한테는 손해는 생겨요. 근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여기 위법한 행위해야 돼요. 위법한 행위다 그 말은 법이 허용하지 않냐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 그러는데, 우리 민법에서 착오료로 취소하는 것은 민법 109조에서 허용을 하고 있죠. 공부 좀 하라니까요. 안 봐도 지금 10월 28일 오후 5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10월 28일 오후 5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누구나 1, 2차 통째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다만 고생 덜하고 합격하고 싶거든 예습 복습하세요. 예습 복습. 이 앞전 과정에서 내가 예습을 한 소리를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습하면 열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예습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민법의 재미가 붙고 법에 대한 기초 소양이 생기면은 다른 과목은 쉬운 중급 교육이에요. 너무나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얀매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무당의 사람들마다 법의 법자도처럼 모르는 아들이 이상한 짓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지 않냐고 말이에요. 네? 법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졌다. 맨날 우리 시험에 나온 사례인데, 이 경우 갑은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라, 철거 청구하고, 아울러 얘한테 못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라고 말이야. 여기는 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 무단으로 짓는 것이 민법상 뭐에 해당되니까? 불법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는 요 을이나 내가 갑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지었으니까 귀책사유 고의가 있고,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법의 허용을 안 하니까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되고, 결과 얘는 그동안 땅 사용 뭐 했으니까 손해가 생겼고, 따라서 을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민법상 뭐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따라서 얘는 철거 청구 플러스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할게.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지금 착오료로 취소함으로써 얘한테 손해가 생겼는데, 이 경우는 지금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되니까 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데, 왜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냐고 내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야. 차이가 뭐인가 이 사례하고. 요거는 착오료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니까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이야. 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적법행위라고 그래요. 착오료로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생기고, 착오료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위법한 행위가 아니니까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그 점검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타제도 강의사 가로친 1번 판례는 아예 시험에 열 몇 번이나 나온 쏟아져 나오는 판례니까 그 1번 점검을 잘해야 되고, 착오와 해제와 관계 워낙에 그 해년마다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묻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이런 스토리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전날짜에 대금 지급을 안 하더라,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차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겠죠. 매수인이 자기가 부담으로 차무를 이행 안 했다는 거. 그러면 차무 불이행했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의 차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명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쪽에서 나는 착오에 의해서 매매했으니까 내 쪽에서도 착오류로 취소하고 싶다. 요걸 들이민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냐 그러면은 해지하고 착오가 비스무리해요. 얘가 계약을 채무불량 사유는 이제 다르지만 채무불량은 해지하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이 계약 효력은 소급에서 이미 효력이 소멸이 된 거예요. 계약 효력이 이미 소멸이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매수인 쪽에서 설사 착오 일으켰다 하더라도 굳이 취소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야. 취소해도 결론은 똑같아지니까. 취소해도 계약 효력은 소급에서 소멸이 된다. 계약 효력이 소멸되는 건 똑같아요. 이미 얘가 칼로 푹 찔려서 죽었어. 근데 또 칼로 푹 찔릴 필요 있냐? 그건 묻고 있다고 말이야. 이 말이 끝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착오류로 취소할 실익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실익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은 채무불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채무불량은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면 항상 우리 중개사수는 둘 중에 하나를 떠올려고 그러죠. 하나는 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방금 가르친 것처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채무불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전부 채무불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불량 때문에. 근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통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채무불량 때문에 얘가 뭣도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예요. 해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최소한 계약을 얘가 해지만 하고 내가 더 이상 아무 책임도 안 지면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생겼으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러냐. 근데 나는 착오를 했으니까 나도 착오류로 뭘 한다? 취소할란다. 착오류로 취소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로친 1번 하도 모르니까 점검 잘하고 두 번째로 많이 묻는 게 착오와 사기의 경합인데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친 4번의 담보책과 관계는 저 뒤에 계약본 매매에서 나오니까 지금 일대 신경 쓸 필요 없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1번 점검 딱 하고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가로친 2번은 뒤에서 살펴보고 뒤에 넘겨서 하자는 의사표는 다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마스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0조의 사기 강박에서 규정을 하는데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먼저 유념할 게 있어요. 지금 하자 있는 의사표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관해서 따로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하자 있는 의사표지 사기 강박도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여기다 같이 분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 사기 강박 의사 표시를 요거하고 별도로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서 따로 지금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 강박은 최소한 외형상으로 보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위에 거하고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로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의사 표시 일치하는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아파트 소유자다. 나 아파트 원래는 을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나를 기망을 했다, 속였다, 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했다 해서 이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의사결정했고 내심으로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표시도 했을 거니까 정확하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을게. 그냥 매매를 했을 거라며 청약했고 승낙했고 매매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법 110조 1항에서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강박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유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애관상으로는 의사 표시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얘는 원래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지 않냐 말이야. 근데 의료 기망에 의해서 또는 공갈협박 강박에 의해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여기 핵심 포인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강박도 뭐하러 했다? 취소. 주의할 것, 재산권 보호 목적 아니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사와 표시는 분명히 일치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 뭐했다? 의료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니까 표의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하라고 되어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물론 형법상으로 얘는 뭐 사기죄, 공갈 협박죄, 형사처벌받기자, 그거는 민법하고 상관이 없고, 민법에서는 표의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얘가 사기강박을 했죠. 그러면 매매에서 등기 넘어갔다. 얘가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얘는 얘를 상대로 뭣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망을 대고 공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가르쳐준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갑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뭣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줘서 취소한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되고,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왼쪽 위너에서 동그라미 3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포기한 거다. 그거 점검 잘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사기하고자 강박하고는 요건은 거의 비슷해요. 요건은 다만 이제 행위수단만 사기하는 의사협박 성립되고 할 때는 기망을 하는 것이고, 강박은 공갈 협박, 행위수단이 강박이고, 그것만 차이 갖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 좀만 쉬었다 가죠.